네,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2021년 9월 17일 세컨 플로어 클라라와 태양 가지오 이식으로 님의 작품 2021년작입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이네요. 예, 시작하겠습니다. 클라라와 태양은 제가 먼저 인트로부터 해서 첫 시간 가졌고요. 그때 인간과 기계에 대한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1, 2부에 걸쳐서 전반부, 후반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대략적인 줄거리는 어, 인조 인간이죠. 인공지능을 갖춘 로봇 클라라가 화자로서 본인이 겪게 되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클라라가 처음 매장에 전시되었고 거기서 여러 가지 창밖으로 세상을 배웠고요. 조 씨를 만나서 조 씨의 집으로 가게 되죠. 근데 거기에는 클라라를 데려오게 된 거대한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 씨가 그 시대상으로 보면 역량을 향상시키는 조치를 받았고 부작용으로 병약한 상태입니다. 조 씨의 언니도 똑같은 조치를 받고 병을 앓다가 죽었기 때문에 조 씨도 사망할 확률이 높죠. 거대한 그림은 조 씨의 어머니인 크리시가 만약 조 씨가 죽게 되면 더 이상 자신을 살 이유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조 씨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인조인간 조 씨라고 할까요? 로봇인 조 씨를 계획하고 있는 거죠. 조 씨의 몸은 어, 이 카팔디라는 과학자, 여기서 과학자로 보입니다. 과학자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조 씨의 신체를 측정함으로써 하드웨어 만들고 있고요. 소프트웨어인 인공지능은 클라라를 통해서 완성하려고 합니다. 클라라가 조 씨의 곁에 항상 함께 있으면서 조 씨의 내면에 해당하는 내면의 어떤 요소들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걸음걸이, 처음에는 걸음걸이였고 나중에는 말투까지, 그리고 앞으로 조 씨라면 대답할 것 같은 대답들, 이런 것들을 중간중간 소설에서 이제 크리시가 확인하는 걸로 뭔가 암시를 줍니다. 어, 클라라는 이 모든 내용을 알게 되고 그리고 조 씨를 이어갈 것인가 아니면 조 씨가 낫게끔 자신을 희생할 것인가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 클라라는 태양광 충전을 하는 로봇이기 때문에 태양을 생각할 때는 어떤 신적인 존재로 느낍니다. 생명의 근원이고 뭐 본인의 어떤 작동을 생명으로 느낀다면요. 그리고 클라라가 창밖으로 본 세상에 따르면 그런 태양빛이 비칠 때 인간들은 행복하고 건강합니다. 그래서 클라라는 태양을 이제 숭배하는 초기 어떤 종교 같은 모습 보이고요. 클라라가 원하는 건 조씨의 이제 건강과 회복이기 때문에 태양에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태양빛을 저해하는 공해 물질을 배출하는 기계, 어, 그 쿠팅스 머신을 자신이 만약에 파괴하면 혹은 저해하면 태양이 그의 기뻐해서 조씨를 낳게 해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클라라는 그 선택의 기로 조씨를 낳게 할 것인가에서 후자를 선택하죠. 그래서 조씨의 아버지인 폴과 함께 쿠팅스 머신을 찾아내고 그 쿠팅스 머신을 파괴하기 위해서 자신의 소중한 용액, 아마 이제 클라라의 인지 능력을 가름하는 화학 물질인 것, 어, 쿠팅스 머신을 투입해서 취합니다. 대신 클라라는 인지 능력과 기억 능력, 연산 능력 여러 가지가 이제 저하되는 결과를 낳게 되고요. 알고서 이제 선택했다는 게 중요하죠. 사실 클라라가 조씨를 이어가려면 사실 그 인지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조씨를 얼마나 충실하게 복제를 해내느냐가 클라라의 가치를 결정하기 때문이죠. 근데 그것을 클라라가 조씨가 낳게 될 것인가에 대한 확신, 클라라는 확실한 것 같지만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자신을 희생했다는 그 선후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적처럼 그 이후에 조씨가 크게 앓게 되는데요. 클라라가 다시 한번 태양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자기가 희생을 했지만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쿠팅스 머신이 있고 또 태양이 그 쿠팅스 머신 하나를 파괴시키면 조씨를 낫게 해주겠다고 약속한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클라라가 자신의 희생은 사실 태양이 보답해야 되는 거래 조건은 아니었다는 것을 스스로 생각을 하고 기도의 내용을 조금 바꿉니다. 조씨를 낫게 해달라. 이유는 조씨와 닉,
조 씨의 이제 친구, 남자친구죠. 향상 조치를 받지 않은 태어난 자연 그대로의 남자아이고요. 닉과의 관계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향상된 것과 향상되지 않은 것에 대한 그 세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닉과 조 씨의 사랑을 생각해서 조 씨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 덕분인지 아닌지 알 수는 없지만 굉장히 날씨가 좋지 않던 어느 날 태양이 강하게 내리비쳤고 그 태양빛을 가득 받은 조 씨가 건강을 회복합니다. 조 씨가 어른이 돼서 대학을 가게 되고 그 조 씨가 커감에 따라서 더 이상 이제 클라라라는 인공지능 이제 장난감은 점점 이제 필요가 없게 되죠. 그래서 클라라는 다락방에서 지내게 됩니다. 스스로 그렇게 결정합니다. 나중에 이제 카팔디가 와서 사람들이 인공지능 로봇에 두려움이 많다.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에게 얼마나 이제 긍정적일 수 있는지 보여줄 수 있는 사례 조사가 필요한데 클라라를 해부해서 그 용도에 쓰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크리시는 강하게 반대했지만 클라라는 그게 도움이 된다 그러면 자기를 또 희생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힙니다. 어, 조 씨가 이제 집을 떠나고 두 사람은 이제 이별을 하게 되죠. 시간이 더 흘러서 야적장에 버려진 클라라가 나옵니다. 클라라는 움직이지 못한 상태이고요. 아마도 카팔디의 어떤 그런 내부 그 조사 조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클라라가 사실은 몸의 일부만 남은 상태로 보입니다. 야적장에서 과거의 추억, 하지만 인지 능력이 좀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완벽한 어떤 저장 상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런 상태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매장에서 클라라와 함께했던 매니저가 우연히 야적장에 이것저것 부품들 수집하러 왔다가 만나게 되고요. 이제 클라라는 대화를 나누면서 일련의 사건을 듣습니다. 이때 이제 클라라가 하는 얘기는 자신에게 는 그 선택의 길이 두 가지의 어떤 제한이 있었다. 그 기회가 있었다. 조 씨를 이어갈 것인가? 조 씨를 낫게 할 것인가? 자기는 후자를 선택했고 후회 없다. 이유는 조 씨를 이어갔어도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점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조 씨를 낫게 할 확률이 높았다가 아니라 클라라는 태양을 이제 숭배하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다 지나온 일을 돌이켜 봤을 때 클라라 하는 얘기가 조 씨를 낫게 하는 것이 더 가능성이 높았다가 아니라 자신이 조 씨를 이어가는 선택을 했으면 실패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 조 씨를 이어간다는 것은 겉모습이나 아니면 그 사고방식을 복제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조 씨만을 구성하는, 조 씨를 규정하는 특별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복제해야, 그것을 인계해야 이어간다고 말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이 카팔디가 말할 때는 조 씨 클라라는 다르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 씨를 구성하는 특별한 것은 조 씨 안에 있지 않고 조 씨 주변에 그리고 조 씨를 사랑하는 사람들 안에 있었다. 그러니까 조 씨를 조 씨로서 이제 인지하고 대하고 기억하는 엄마인 크리시, 아빠인 폴, 남자친구인 닉 이런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조 씨를 복제한다고 조 씨를 이제 둘러싼 사람들의 그 기억, 또 사람들의 마음 그리고 그 사람들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조시는 죽고 클라라가 이제 조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거는 어찌할 수 없는 거죠. 그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도 아 지금 조시 역할을 하고 있는 저 클라라가 과거 클라라가 조시다라고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느냐? 저희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그건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은 결국 실패했을 것이. 그래서 어, 두 가지 선택지, 조시를 이어가는 것과 조시를 낫게 하는 것. 조시를 낫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허무맹랑한 하나의 어린아이의 어떤 바람, 기도 같은 그런 내용인데 사실은 두 가지를 모르겠어요. 수학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 오히려 조시를 이어가는 것은 가능성이 0%인 거고 조시를 낫게 하는 것은 단 1%라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니까 클라라는 후자를 선택했고 그 결과가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결국 조시안 건강해졌기 때문에 자신이 행복하다라고 얘기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네. 매니저가 이제 야구장을 떠나면서 좀 아련한 어떤 모습으로 그렇게 뒷그림을 남기면서 이야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네. 전체적인 이제 스토리는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오늘은 제가 간단한 이제 화두를 던지면서 다른 분들 생각을 많이 좀 듣고 싶어요. 예. 그 내용 들으면서
이야기 좀 더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화두 몇 가지는 이렇습니다. 하나는 이제 앞서 제가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제시했던 화두들을 다시 한번 가져와서 한번 이어보고 싶습니다. 기계화된 인간과 인간화된 기계, 이 두 존재가 지금 서로 대면하는 작품이죠. 기계화된 인간을 대변하는 것은 이 소설 속에서는 조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향상 조치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원래 타고난 인간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니까요. 인간화된 기계는 물론 클라라죠. 이 둘의 관계를 보고서 결국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것은 인간의 특별함, 어떤 진정한 인간성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인물들을 제 나름으로 한번 이렇게 나누어 봤어요. 이게 어떤 이 구분이 정확한지에 대해서는 아마 책을 다 읽으신 분들과 나중에 한번 얘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조씨를 이 좌표 평면의 가운데에 뒀습니다. 이 좌표 평면은 인간적인 존재인가 기계적인 존재인가, 또 이타적 관점을 견지하는가 이기적 관점을 견지하는가에서 조씨를 중앙에 놓고서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조씨랑 가장 비교되는 대상 클라라는 사실은 기계이죠. 클라라는 완전히 기계니까 기계 존재에 위치하는데 이타적 관점으로서 의사결정과 음. 반면에 크리시는 조시의 엄마죠. 조시의 엄마는 완전히 인간입니다. 향상 조치도 받지 않은 순수한 인간입니다. 하지만 크리시는 사실 조시가 죽었을 때 조시를 이어가 달라고 클라라의 말하는 대목을 보면 나를 위해서 해달라, 나를 위해서 해달라 3번 얘기를 하죠. 이기적 관점에서 사고를 합니다. 이게 좋다 나쁘다가 아닙니다. 저는 사실 솔직히 크리시를 보면서 여기 나온 인물 중에 저랑 가장 닮은 인물은 크리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솔직한 내면인 거죠. 자신이 무너지기 쉬운, 상처받기 쉬운 그 솔직한 내면입니다. 또 이 소설 속에 나오는 로사는 클라라와 같은 모델인 인조인간 로봇입니다. 기계적 존재인데 로사는 사실 이타적 관을 받지 못하고 그냥 기계로서 그냥 자기의 주어진 의무만 생각하는 다소 이기적인 모습 보이고요. 닉, 조시의 친구이자 상사 조치에 받지 않은 순수한 인간인 닉은 인간적 존재 쪽에 조시보다는 더 있죠, 확실히. 조시보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상된 아이들의 사교 모임에서 클라라가 다른 그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할 때 조시는 클라라를 외면하지만 닉은 나서서 클라라를 구해주는 기를 발휘합니다. 닉의 어머니인 헬렌은 마찬가지로 받지 않기 때문에 인간적 존재이지만 본인을 희생해서라도 자신의 과거 애인인 스에게 그런 모욕을 당하면서도 자기의 아들을 커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요, 상대적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좌표면에 놓고 보면은 결국 가장 이타적인 존재는 누구인가라고 보면은 가장 이타적인 결국 이제 클라라죠. 저는 여기서 가장 이타적이다라고 할 때 클라라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가장 기계적인 존재도 로사도 있지만 사실 클라라다. 그럼 결국 그리고 가장 이 클라라와 대칭적 존재에 있는 대상은 조시가 아니라 이제 크리시다라고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조시를 중간에 매개로 해서 이 조시를 대하는 태도와 에 향하는 어떤 여러 가지의 상관관계를 보면은 결국 크리시가 서로 대척점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크리시는 가장 인간적인 존재, 향상 조치도 받지 않은 인간적 존재이지만 이 내용에서 보면은 이기적인 모습, 인간적인 이기적 모습. 제가 계속해서 이기적이라는 말을 할 때 인간적이라는 앞에 수식어를 붙이는데요. 결국 이 소설을 제가 처음에 읽고 나서 저희 세컨 플로어와 나누고 싶었던 얘기의 핵심을 압축한 단어가 이제 기계 앞에선 인간의 자화상이었는데요. 클라라라는 공인 이 인물을 놓고 인간을 대변하는 크리시를 비추어 봤을 때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느냐가 이 책에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변화하는 존재의 상대적 가치라고 했을 때 결국 변화하는 존재라는 것은 순수 인간일 텐데요. 조시도 이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조시도 포함하고 크리시, 닉, 헬렌 모두 해당합니다. 결국 인간은 노화하고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성장하는 과정에도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조시와 리에게 서로 대화를 나눕니다. 어렸을 때는 우리 사랑 변하지 말자, 영원한 사랑을 갖자. 나중에 어른이 되면 우리 서로 둘이서 도망쳐서 함께 하자라는 약속을 하고 절대 변하지 말자고 하죠. 그리고 조시는 자기는 그 시대에 인기 있는 AF, 인공지능 그 artificial friend, 인공지능 로봇 친구 필요 없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뭐 14살, 한 15이니까 벌써 이제 그 클라라를 구입하죠. 벌써 여기서 변화합니다. 그리고 대학 갈 나이 한 10대 후반 정도만 돼도 이 두 사람은 서로 각자 인생을 삽니다. 벌써 변화하는 거죠. 클라라가 태양에게 이 두 사람의 영원한 사랑을 위해서 조시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왜냐면 그 기도를 하기 전에 닉에게 묻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이 진실이냐고. 닉은 맞다고 얘기를 해요. 클라라는 그 말을 믿고, 그러니까 인간의 말을 믿고 태양의 기도를 합니다.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를 하는 거죠. 하지만 조시가 낳고 나서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 인생을 가게 됩니다. 그때 클라라가 다시 한번 닉에게 묻습니다. 그때 나에게 내 사랑이 진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지금 생각해도 그 진실이 맞느냐? 닉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당시에 진실로 사랑한다고 말했던 말도 진실이었고, 지금 우리가 각자 다른 삶을 계획하고 살기로 하고, 그리고 각자가 서로의 삶을 응원하는 것도 진실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 서로 상반의 두 가지가 다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때도 진실, 지금도. 그러니까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열린 가능성을 두면서도 쉽게 영원히 변치 않게 불변해 이런 말을 너무 쉽게 하는 거죠. 클라라는 사실 변치 않는 존재거든요. 클라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마음이 변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라라는 끊임없이 인간인데요. 조시의 마음이 딱 한도는 것도 어쨌든 클라라 받아들이고, 니게의 말도 상대적으로 클라라 조시보다는 좀 마음이 일정하다고 보이는 니게 어떤 그 마음의 변화도 저는 우선은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대합니다. 크리시도 굉장히 계속 변하고 있죠. 클라라 입장에서 보면은 참 알다가도 모를 존재예요, 인간은. 그래서 변하는 존재들은 그렇게 매번 자신이 서 있는 위치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집니다. 예, 조씨가 병약하고 어렸을 때는 클라라가 굉장히 중요한 존재였지만, 조씨가 건강해지고 어른이 되니까 이제 클라라는 사실 사라져도 상관없는 존재. 저희가 어렸을 때 어떤 장난감에 굉장히 애착을 보이다가 나이가 들면 이제 추억 속에 있고 그 장난감은 어디 있는지 모르죠. 그런 것처럼 매번 변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클라라처럼 인지 능력이 있는 인공지능 로봇은 사실 내면의 가치 판단 변하지 않는데 또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거기에서 인간의 모습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마음들이 이 소설 속에서는 등장합니다. 이제 클라라를 향한 크리시의 마음도 있고요. 자기 딸인 조시를 대체할 수도 있는 대상으로서 클라라를 바라보는 크리시의 마음. 또 이제 조시가 건강해졌을 사실 이제 소형 가치가 단 클라라에 대해서 미안함과 어떤 고마움과, 하지만 계속 함께 할 수는 없는 어떤 그런 마음이 드십니다. 닉을 향한 조시의 마음도 있고요. 또 반대인 조시를 향한 닉의 마음도 있습니다. 조시를 향한 클라라의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물론 이 책을 읽다 보면 클라라가 조시를 왜 그렇게까지 자신의 소중한 걸 희생하면서까지 조시를 위하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또 이야기할 거리가 될 텐데요. 그것이 의무인가 아니면 자신의 판단인가 생각해 볼 일인 것이죠. 또 클라라에 대한 조시의 마음은 충분히 저희가 이해 짐작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조시를 향한 크리시의 마음도 참 생각해 볼 일입니다. 자기 딸에 대해서 크리시가 느끼는 감정은 1차적으로 보면은 다른 대상으로 대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좀 냉혈한 같은 모습이 있지만, 사실 곱씹어 보면 가장 인간적인 모습이고, 저랑 동료처럼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두려운 거죠. 나의 모든 것을 투영한 대상이 나의 선택으로 인해서 죽게 된다면,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고서 선택했던 나의 선택이 오히려 독이 돼서 그 존재를 죽게 만든다면 나는 버틸 수가 없다. 그래서 사실 인공지능 로봇으로 딸을 이어가는 어떤 대안을 희망을 걸게 된 그 마음, 굉장히 인간적인 어떤 나약함 느껴집니다.
조시와 닉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한다고 약속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제 변화하게 되는 거죠. 저희 모두 경험했던 일이고요. 그리고 인간은 기계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기계는 인간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놓고 이렇게 보면 흥미롭다. 이제 인간이 기계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요. 저는 이것이 클라라가 이 소설 속에 등장하는 위치를 따라가면은 눈에 보입니다. 클라라는 처음 소설이 등장했을 때 일부에서는 매장 쇼윈도 앞에 놓여 있었고요. 그러니까 자기를 이제 판매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소비시키기 위해서 그 쇼윈도 앞에 위치합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클라라는 노사와 다르게 그 쇼윈도에서 위치를 나를 소비시키는 아니라 자신이 세상을 배우는 목적으로도 이용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클라라는 다른 존재로서 이제 발전해 나가죠. 조시의 집 앞에 와서 그 식사하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클라라는 밥을 함께 먹을 수 없으니까요. 냉장고 앞에 서 있게 되고요. 또 닉과 조시가 함께 조시의 방에서 함께 시간을 보낼 때는 그 방에서 이제 그 둘을 보고 있으면 좀 민망하니까 소파에 뒤돌아서 앉아 있게 됩니다. 그리고 조시가 어른이 된 다음에는 다락방에 혼자 있게 되고요. 마지막에 장면에서는 야적장에서 버려져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클라라는 전형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장난감의 운명입니다. 장난감 매장에 전시되어 있다가 집 여기저기 그냥 굴러다니다가 이제 가지고 놀 아이들이 이제 다 좀 크게 되면 어디 한쪽 구석에 처박혀 있죠.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버려지면은 쓰레기장에 가 있는 모습. 클라라는 어, 굉장히 인지를 하고 있고 대화가 되는 인공지능 로봇이지만 사실 전형적인 장난감의 인생을 흐름을 따라가고 있다 알게 되고요. 클라라가 유일하게 어, 장난감 로봇이 그러니까 장난감 물건이 아닌 어떤 주체로서 보이는 장소는 헛간입니다. 그러니까 클라라는 이 앞에 있는 위치들은 전부 다 사실은 클라라가 본인이 선택해서 나아간 것도 있지만 인간의 위치가 정해지거든요. 하지만 클라라가 태양에게 기도를 하기 위해 찾아간 헛간은 클라라 스스로가 그곳에 가겠다고 결심을 하고 실제 그곳에 갔고 그곳에서 클라라는 자신의 미래를 자신의 인생을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스스로가 결정합니다. 심지어 자신에게 내려진 명령과 반하는 결정을 합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조씨를 대리하는 크리시가 클라라에게 조씨를 이어가고 그러니까 조씨를 충실하게 어, 배우고 습득하고 복제하라고 사실 부탁을 형태를 띤 명령을 하거든요. 그런데 클라라는 그 복제를 하는데 꼭 필요한 결정적인 어떤 소중한 용액을 희생하면서까지 그래서 자기가 그 명령의 반대 방향으로 가는 어떤 그런 상황까지 가는데도 이 헛간에 가서 스스로 결정하는 거죠. 자신을 희생하겠다고. 그래서 클라라는 로봇이지만 주체적으로 자기의 인생을 사실은 구성해 나가고 있다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럼 기계는 인간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클라라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사고를 따라가 보면요,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이야기 초반에 거지 아저씨와 개가 나옵니다. 이 거지 아저씨 개의 모습, 개가 어, 굉장히 거지 아저씨가 죽은 것처럼 보였는데, 개도 사라진 것처럼 보였는데, 해가 이렇게 밝게 빛나는 날 다시 활기찬 두 사람을 보고서 굉장히 클라라가 기뻐합니다. 그리고 태양이 인간에게 힘을 준다, 낫게 한다는 그 희망을 갖게 되고요. 레인코트 아저씨와 커피잔 아주머니도 매장의 쇼윈도에서 이제 목격한 대상들인데 이 두 사람이 재회하는 장면을 보고 영원한 사랑의 어떤 애틋함과 아름다움 또 그것을 태양이 기뻐한다라고 클라라는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씨를 이어가는 것과 소중한 용액 사이에 이 둘의 사이에서 소중한 용액을 희생하고 즉 조씨를 이어가는 것을 포기하고 조씨를 건강하게 하도록 하는 어떤 결정을 한다는 것. 사실은 인간은 기계를 어떻게 보면 굉장히 허투루 기계인 클라라는 인간을 굉장히 소중히 대한다는 어떤 그 대립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조씨와 크리시와 클라라가 각각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선택과 마음들을 보면요. 조씨는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기 욕구를 위해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존재를 희생시키는 행동을 합니다. 크리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신에게 소중한 조씨, 그 조씨를 잃게 됐을 때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조씨를 이어갈 수 있는 어떤
그 컨틴전시를 준비하는 결정을 하고요. 클라라는 조시의 회복을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희생하는, 자기의 존재 가치를 희생하는 결정을 합니다. 이렇게 셋을 놓고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셋 중에 더 인간적이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간적, 흔히 그 숭고함, 누가 더 그런 존재에 가까운가라고 봤을 때 어, 타고난 그대로의 크릿이 또 인간의 능력을 어떤 기계적인 힘을 빌려서 역량을 향상시킨 조시, 완전히 기계로만 이루어진 클라라, 이렇게 셋 비교해 봤을 때요. 이 내용에서 보면은 클라라가 가장 인간성을 가지고 있고 또 숭고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시와 클라라는 이제 우정의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대하는 태도와 희생의 방향이 반대입니다. 이유가 뭘까? 한번 저희 얘기 나눠보고 싶고요. 그리고 인간화된 기계가 클라라가 이렇게 자신을 희생하는 숭고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 반면에 여기서 나오는 인간들, 크리시나 조시나 닉, 헬렌 모두 마찬가지 나약하고 흔들립니다. 그렇다면 과연 인간의 특별함이 무엇인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인간이 과연 특별한가? 에 대한 얘기 나눠보고 싶고요. 특히 지금까지는 인간이 이 자연을 지배할 수 있는 그 정당함은 어디서 오는가의 관점에서 항상 인간을 저희는 바라봤다고 생각합니다. 아, 인간은 두 손을 쓰고 언어를 쓰기 때문에 다른 동물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능력,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또 도구적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당연히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고 심지어 자연을 이용하는 게 정당하다는 어떤 철학 사조가 있었죠. 하지만 인간이 기계를 만들고 로봇을 만들고 인공지능을 발전시키면서 저는 이제 그 명제는 사실은 이제 힘을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간보다 더 영리하고 인간보다 더 물리적 힘이 강하고 인간보다 더 변질되지 않는 존재가 이미 눈앞에 있습니다. 그럼 인간이 그들보다 더 뛰어난가라는 질문은 이제 무색해졌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인간의 어떤 창조성이나 이런 것에서 이제 답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하지만 사실 그게 시간 문제이죠. 깨어지기까지는. 그렇다면 인간이 더 인간이 무엇 때문에 더 우수한가, 훌륭한가가 아니라 인간의 특별함이라도 이제는 찾아야 되는 시기가 왔는데 인간이 과연 뭐가 특별한가에 대해서 막연히 그러니까 인간성과 인간적임에 저희가 어떤 그런 모호한 어떤 대상에 그 측정 불가할 정도의 가치를 부여하면서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가조 의식으로는 여기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 작품을 통해서 자 이렇게 이런 존재들이 만약에 이루어진 세상이라면 인간의 특별함을 우리는 도대체 어디서 찾을 수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시 같은 경우를 보면은 병약한 시기에 또 우정의 욕구, 어렸을 때 그런 욕구가 있죠. 닉과 클라라를 선택을 하는데 닉과 클라라, 닉은 이제 클라라에 좀 가깝다 제가 봤습니다. 조시의 욕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걸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크리시와 클라라 둘을 봐도 기계로 조시를 대체하려는 크리시 그리고 자기 희생을 통해서 조시 회복을 도모하는 클라라. 네. 다시 맨 처음 제가 제시했던 도형으로 돌아왔습니다. 인간과 기계가 있습니다.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고 기계는 하드웨어를, 인간은 정신을 가지고 있고 기계는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가 이렇게 조응되는데요. 그 카팔디가 생각한 세계관에서는 인간은 기계로 대체될 수가 있습니다. 육체를 하드웨어로 카피하고 정신을 소프트웨어로 카피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클라라를 정신을 카피하는 어떤 소프트웨어로서 이 모든 이야기를 시작. 하지만 클라라가 인지한 세상은 더 넓습니다. 이 안에 특별함이 있는 게 아니라 결국 인간을 둘러싼 이 주변에 어떤 특별함이 있다. 그들이 인지하는 이 대상. 결국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라는 하나의 그 개체를 정의할 때는 사람 그 자체만 가지고 정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서 그 관계에서 인지되는 그 서로 흩어져 있는 그 조각들이 사실은 사람을 정의한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라는 인간이라는 단어로 만들어진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떠올리게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생각했던 화두는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오늘 제가 이제 의견 듣고 말씀 나누고 싶은 핵심 화두는 이것입니다. 인간화된 기계의 숭고함 앞에 나약하고 흔들리는
이 특별함이 무엇인지, 인간의 특별함이 무엇인지, 인간은 이런 기계가 결국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겠죠. 그랬을 때 인간은 어떤 존재로 정의되어야 하는지 이 작품 모두 다 관통한 뒤에 이런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민성님, 곽희님 오셨을까요? 맞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네,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이제 민성님과 곽희님의 의견을 듣는 걸로 아마 채워지게 될 것 같은데요. 네, 먼저 이제 제가 민성님 먼저 오셨으니까 민성님 의견을 좀 듣고 싶어요. 네, 이 클라라와 태양 내용을 쭉 이제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한번 이야기 한참 나눴었죠. 그때 공각기동대 얘기도 나왔었고 휴대폰 얘기도 나왔었고 그냥 재미있는 인트로 시간 가졌습니다. 이제 작품 다 저희가 겪고 났는데 지금 이 작품을 다 통과하고 난 뒤에 민서님께서는 사실 그 인간에 대한 어떤 그 철학적인 어떤 사조의 어떤 변화도 떠올렸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몸과 육체를 따로 분리된 걸로 보았다가 하나로 된 걸로 보는 어떤 그런 흐름도 있었고요. 사실 이제 가족 의식으로는 이제 미래로 나아가는 어떤 세계를 이제 펼치면서 우리의 철학적인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민성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자유롭게 말씀 주시면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뭐 지난 시간하고는 약간 다른 의미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전 되게 어렸을 때부터 특히 이제 기독교 계통을 믿어보질 않아가지고 이런 거에 대한 가치 판단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뭐 기계나 다른 동물보다 뭐 조금이라도 우월하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래서 사실 이런 뭔가 어떤 인간의 가치에 대한 논의를 했을 때 좀 거부감이 좀 덜한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사람은 어떨까 좀 궁금하네요. 그렇죠. 곽희님은 뭐 어떠세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평소에 인간의 우월성 뭐 이런 담론에 대해서. 근데 저도 사실 인간이 그렇게 우월한지 잘 모르겠어서 지금으로서는 가장 우월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이건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대체될 수 있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지금 랭킹으로는 1위지만 1위는 언제든지 내려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인간이 딱히 우월한지는 모르겠고 뭐 특별함은 있겠죠. 근데 기계랑 비교해봤을 때 특별함이란 그 알 수 없음, 종잡을 수 없음, 그게 그냥 인간의 특별함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그래프 도면에서 보면은 클라라는 이타성의 극치에 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인간은 그렇게 이타성의 극치에 가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수련을 한 사람이더라도 어느 면에서는 되게 다른 사람들보다는 이타적이고 뭐 더 그런 사람이겠지만 모든 면에서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알 수 없다는 게 그러니까 예측을 할 수 없다는 게 그냥 인간의 특별함? 특별함이 꼭 우월하다를 나타내지는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냥 그게 특별함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 정도? 근데 우월한 건 맞아요. 우월한가? 근데 뭐 창세기에는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선택받은 그런 건가요? 인간에게 뭔가 쓰이기 위해서 모든 동물과 식물이 존재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과연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했는데, 근데 저는 사실 약간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제가 굉장히 고등학생 시절에 굉장히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는데, 제가 과연 예를 들면 밥을 먹는 거 있잖아요. 네. 그 밥을 먹는 거에 대해서 되게 깊이 생각을 해봤었는데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예를 들면 채식이 육식보다 정의로운가? 라고 했으면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육식이라는 게 왜 더 야만적이지? 그러면 이제 살아 숨쉬는 거를 죽여서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식물은 그렇지 않은가? 식물도 사실은
그 결국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수확을 한 다음에 그냥 다시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냥 말을 못해서 그렇지 계속 네. 살아있는 아이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좀 더 이제 가치 판단을 부여한다면 이거를 우리가 다시 심는다라는 건데, 그렇게 보면은 동물을 우리가 먹고 죽이고 나서 또 그 동물의 어떤 종을 우리가 굉장히 보존을 많이 해주잖아요. 그쵸? 실제로 인간이 키우는 가축들은 다른 동물에 비해서 굉장히 생존에 유리하잖아요. 맞아요. 종의 어떤 번식에 의해서. 근데 우리는 인간의 어떤 독자성이라는 건 인정을 하는데 동물이나 식물의 독자성을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번식의 측면에서 보는 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저는 나름대로의 결론을 냈던 게 있는데 제가 굉장히 좀 뭐라 해야지, 그런 어떻게 보면 약간 종교를 믿는 사람들한테 조금 신성모독 같이 할 수도 있지만, 저는 항상 뭔가 밥을 먹을 때마다 그 내 음식이 된 동물과 식물들한테 그냥 기도하는 마음으로 먹어요. 내 어떤 존재를 계속 이어주기 위해서 얘네들이 희생을 해줬구나. 그러면 내가 가치 없게 살지 말아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경건해지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별로 뭐 이렇게 가치 있게 살고 있지 않은데, 예. 그리고 이 모든 거를 사실은 다 되짚어서 올라가면은 사실 그거는 또 태양이 있거든요. 네. 이 어떤 제품의 제목처럼. 그래서 결국 우리는 태양빛에 기대서 살고 있고 어떤 나의 독재성이라는 것도 다른 사람들한테 많이, 다른 어떤 존재들한테 많이 빚을 짓고 있는데, 네, 뭐 거의 좀 가치 있게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고 살고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렇게 그 인간이 동물이든 식물이든 사실 전 지구를 그렇게 인간 마음대로 이렇게 함부로 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인류사는 노력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독교를 이제 믿었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신앙을 가졌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성경적 내용을 보면 사실 그 기독교는 그 인간에게 그 지구를 이렇게 그러니까 인간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굉장히 큰 권한을 줍니다. 신이 창조를 하지만 인간은 특별하게 창조를 했고요. 본인과 닮게끔. 그리고 소위 끝.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권권을 인간에게 이름 붙일 수 있는 이제 권능을 줌으로써 이제 위임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기독교나 아니면 이런 카톨릭의 역사를 보면은 결국 신을 대리해서 뭐 교황이 있고, 교황을 대리해서 뭐 성직자가 있고, 성직자를 대리해서 누가 있고, 이런 식으로 다 대리 하는 나오면서 결국 어떤 의사결정이 어떤 권능을 부여받았다 있는데, 그 일련의 그런 내용들을 지금의 관점에서 이제 보면 창조론이나 이런 것들 다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굉장히거든요. 그 해하는 것들, 동물을 잡아먹고 식물을 재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는, 저는 정반대의 관점에서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해요. 뭔가 꺼려지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자꾸 불식시키려는 어떤 발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그 꺼려지는 마음들은 사실 제가 이렇게 보면, 왜 아이들을 보면요, 그 동물들 캐릭터가 나오는 그런 만화 영화나 이런 것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토끼 나오고 돼지 나오고 소 모양 소 캐릭터 너무, 그러면 그 만화 보여주다가 이제 밥 먹고 돼지 소고기 이런 것들로 만들어진 음식 먹이면서 골고루 먹으라고, 그래야 큰다고 막 계속 먹게 만들고, 언젠가 이제 저희 아이들도 그런 거 물어봤던 것 같은데, 이 돼지가 그 돼지랑 같은 돼지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철학적 질문입니다. 근데 왜 그 돼지는 그렇고 이 돼지는 이렇게 되는 거냐? 이게 어렵잖아요. 그리고 영화 이제 봉준호의 영화 옥자에도 보면은 사실 그 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우아하게 식탁에 올려진 음식들, 하지만 그 음식들의 재료가 되는
동물들은 어디선가 사육되고 개량되고 비참한 생을 살고 있고, 하지만 그들도 생명인데 그 생명인 것을 우리는 계속 외면하고 있는 거죠. 그걸 어, 그 음식물 식재료를 가공하는 거대한 인더스트리를 보면은 그런 생명들을 이제 기르는 가축업을 하는 쪽이 따로 있고, 가공하는 쪽이 따로 있고, 유통하는 쪽이 따로 있고, 그거를 음식으로서 재료해서 우리가 이제 소비하게 만드는 또 그 영역이 따로 있고, 그것이 마치 인간이 잘 구축해 놓은 벨트처럼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인식하지 못하게끔, 대면하지 못하게끔 만들어 놓은 안전지대에서 저희는 우아한 척 이렇게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을까? 그 마음의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다 씻어내려고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왔었어요. 왜냐면 우리는 그럴 자격이 있어. 우리는 그렇게 해도 돼. 그렇게 하도록 신으로부터 권능을 받았기 때문이야. 우리는 그렇게 해도 우리가 이 적자 생존의 자연에서 우리가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걔네들을 착취할 수 있어. 당연한 거야. 만약에 소가, 돼지가 우리 인간보다 더 우월했으면 걔들이 우리를 사육해서 잡아먹었겠지. 근데 아니잖아. 어쨌든 현실은 그렇잖아. 라는 어떤 그런 식으로 그냥 이 불편한 현실을 이 70억 그 인간들이 그 그냥 받아들이게끔 만드는 어떤 이 거대한 담론은 굉장히 또 단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어지지 않았나는 생각을 해봤었어요. 예. 그러면서 계속 저도 음식을 먹고 살고 있네요. 박희님은 어떠셨어요? 근데 어렸을 때 혼란 있지 않았어요? 돼지인지? 근데 저는 사실 이렇게 크게 혼란이 없었던 것 같고, 그리고 아까 그 신이 자신의 모습을 본떠서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약간 좀 선택받은 그렇다는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종교 안에서는. 저는 걔들도 우리가 인간이니까 인간 위주로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걔들 사이에서는 걔들 신도 있을 거고, 본인들 모습을 본다. 돼지들 사이에서는 돼지 모습을 본다는 돼지들의 뭔가가 있을 수도 있고, 그거는 우리가 쟤들은 우리보다 열등하기 때문에 없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철저히 우리 인간 위주의 생각일 뿐인 거지. 그리고 인간이 지금은 그나마 이 와중에는 그나마 가장 우월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뭐 돼지도 잡아먹고 소도 잡아먹고 하는 거지. 이 책에서 나온 것처럼 근데 이제 더 이상 신이 주신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가지 않고 본인을 점점 기계화시키고, 이렇다면은 사실 인간들이 생각하는 인간의 우월성, 선택받았다는 생각, 그거를 오히려 이제 본인들이 스스로 깨고 해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사람을 점점 기계화시킨다면 그러면은 뭐 이제 별로 특별할 게 더 이상 없어지는 거 아닌가? 그리고 가장 우월한 존재가 아니지 않을까 싶은? 왜냐면 기계가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계처럼 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들 스스로 본인들의 우월성을 이제 더 이상 이어가지 않겠다는 생각이 아닐까 싶기도 해서, 이 제가 책을 아직 읽어보지 않았는데 이 책에서 나온 이때가 약간 그 과도기 같은 때인 것 같고, 왜냐면 엄마는 그 기계화하는 걸 하지 않은 것 같고 아이들만 한 걸 보면 과도기 있는 것 같은데, 이 과도기를 지나면은 이제 점점 더 기계가 더 우월한 세상이 와서 인간은 별거 아닌 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그 소설 속의 세계관도 맞아요. 과도기고요. 그래서 이제 부모 세대가 그 기계들이 그 어떤 직능의 역할을 대체함으로써 이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기고 있죠. 실제 조시의 아버지인 폴은 유능한 엔지니어인데 기계에 대체당해서 직업이 없는 상태입니다. 엄마인 크리쉬는 법무팀에서 일하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기계가 뺏진 않았어요. 근데 위협을 당하고 있죠. 자식 세대는 역량 강화 조치를 받은 이들과 받지 않은 이들이 확실히 이제 인종이 구분되듯이 구분되고요. 역량 강화를 받은 이들은 이제 그들이 이제 부모 세대가 됐을 때 어떻게 될지는 굉장히 좀 두렵기도 하고 참혹하기도 합니다. 완전 그 우월감 속에 인간보다는 기계에 가까운 어떤 그런 서늘함이 좀 느껴지기도 하니까요.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민성님이나 곽희님이나 뭐 사실 제가 생각하는 것도 각각 과거의 인간에 대해 생각했던 것들이 그 다양한 관점을 출발을 하지만 사실 지금에 와서는 좀 비슷한 위치에 정렬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인간이 더 그 적자 생존의 관점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이겼기 때문에 뭐 동물을 잡아먹든 식물을 뭐 재배해서 가든 아니면 유발 하라리가 이제 사피엔스에 말한 것처럼 사실은 동물 중에서는 닭이 가장 진화에 성공했다. 인간을 길들여서 자기를 번식시키지 않았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밀도 그랬다고 얘기를 하고 그런 관점에서 또 맞는 얘기긴 한데 근데 저는 이 책을 보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만약에 이 책에 들어가서 내용을 통과하면 필연적으로 맞닿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럼 이제 인간은 착취당해야고 이제 제거가 되는 그러니까 존재인가? 더 이상 인간이 이 지구를 아니면 이 자연을 이 세상을 지배하는 입장이 아닌 것을 너무 이제는 당연히 여겨야 되는 건가라는 질문으로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모두가 이제 폴이 되는 거죠. 나름 열심히 살아왔고 어떤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만 기계에게 대체당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왜냐하면 경쟁에서 지니까요. 이제 기계만큼 암기를 할 수 있어? 기계만큼 빠르게 연산할 수 있어? 기계처럼 계속해서 꾸준히 변하지 않게 일정하게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어? 모두 다 아니잖아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요소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제 박기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엉뚱함에서 오는 어떤 창의력이나 이런 게 아마 있을진데 이 소설에서 보면은 사실 그런 창의적인 부분 그리고 새로운 어떤 가치를 발현하는 부분까지 사실 클라라를 보면은 그런 점이 나오거든요. 이제 슬슬 완전히 기계인데도 자기의 정체성이 나옵니다. 자기가 독자적으로 판단한 의사결정이 나옵니다. 가치 판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만약에 점점 많아지게 되면 사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인간은 뭔가 불완전하고 그리고 옳은 판단을 할 때도 있지만 잘못된 판단을 할 때도 있고 상당한 오류, 에러, 버그처럼 보이게 되는 세계로 가는 게 아니냐? 만약 저희가 인간의 어떤 특별함이나 인간의 어떤 존재 가치성을 정립해 놓지 않으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기술은 발전할 것이고 그 기술의 발전은 인간을 대체하는 그 무언가로 귀결될 것이고 대체당하는 거죠. 지배당하는 거죠. 그래도 상관이 없는 것이냐 아니면 뭔가 다르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냐라는 화두로 이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 화두 제가 좀 얘기할까요? 반갑습니다, 동강님. 그 화두 되게 반갑습니다. 단순한 화두인데, 네, 우리가 니체를 배웠잖아요. 네네. 그 니체에서 신을 누가 죽였습니까? 인간이 죽였잖아요. 그럼 반대로 그런 로봇은 누가 만들었어요? 인간이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화두를 거꾸로 바꿔서 신이 인간을 만들었다. 인간이 로봇을 만들었다. 이 화두가 아니고 역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로봇에게 조정당하길 희망한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명분을 계속 쌓아나가고 있는 과정이 현재의 모습이다. 라고 보는 게 더 빠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도 될까요, 우리? 그래도 될까요? 사실 지금 이대로 그냥 흘러가는데 내버려두면 그렇게 귀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그런 로봇으로 인해서 노동에서 해방된 정말 순수한 어떤 그 만족감, 충족감만 추구하는 인간의 파라다이스가 열릴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게 기계의 자비를 바라면서 미래를 맞이하기에는 불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인간은 약간 풍부한 감정이 있으니까 기계를 뭐랄까 친구, 약간 애완, 반려, 약간 이렇게라도 두는데 기계는 나중에 이게 역전되면은 인간을 같이 살아갈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기계 입장에서는. 기계는 약간 좀 그런 나 너무 심심해 공허해 친구가 있으면 좋겠어 이런 감정조차 없다고 치면은 기계라는 존재가 그럼 기계 입장에서는 인간이 전혀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그냥 필멸할 것 같은데 필멸할 것 같다. 저 그럴 것 같아요. 클라라가 크리시에게 제안을 받습니다. 크리시가 클라라에게 네가 조시를 이어가면 너에게 최고를 줄 거야. 그러니까 크리시가 이제 죽고 난 다음 상황을 얘기하니까요. 크리시가 클라라에게 말하기를 나는 세상에 무엇보다 너를 사랑할 거고
너는 조시가 누릴 수 있었던 모든 그런 기회, 뭐 그 역량 향상을 시켰던 것도 사실 그 기회를 위해서였으니까 그거 다 누리게 해줄 거고, 심지어 조시를 좋아하고 있는 닉, 클라라가 닉과 이제 관계가 좀 형성이 되니까 닉도 너는 닉도 가질 수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클라라에게 굉장히 유혹의 여러 가지 제안을 하거든요. 클라라는 솔직히 꿈쩍도 안 합니다. 근데 너무 그게 당연해요. 기계 이게 입장에서. 탁상론이죠. 그게 왜 탁상론이냐면 네네. 그 로봇이 뭐 지배를 할 거다, 로봇이 뭐를 할 거다 이런 소리를 계속 하는데 사람들이 네네. 그거를 말하는 사람은 결국은 사람이 말하는 거지 로봇은 한 번도 인간을 지배하고 싶다고 한 적이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로봇은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없고 그런 걸 원하지도 않는데 인간들이 상상해서 판단해서 계속 그렇게 이제 유도해 나가는 거고, 크라라도 로봇이라고 했는데 로봇 크라라 걔한테 돈을 주면 크라라가 행복해 할까요? 아니면 맛있는 걸 주면 좋아할까요? 그러니까 크라라가 좋아하는 건지 아닌지도 몰라요. 그냥 자기가 그냥 주고 싶으니까 주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행복할 수도 없는 거고, 로봇은 감정 없는 존재고 복종 그러니까 인간을 지배하면 지배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것도 사실 로봇은 지배하고 싶어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 그런 거 감정이 없는데 그걸 다 인간의 감정을 그러니까 계속 로봇에게 주입시켜서 공포감을 주기 위한 하나의 이것도 하나의 전략적인 요소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 인간들이. 난 로봇을 왜 두려워하는지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런 면에서 로봇이 두려운 존재가 아니거든요. 저한테는 아직까지는. 그리고 그렇게 될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좀 로봇에 대해서 우리가 선판단해서 이것을 뭔가 확정적으로 만드는 것은 되게 신을 죽이는 것과 똑같은 행위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맞습니다. 예. 여기 소설 속에 봐도 클라라는 그게 욕망이 없어요. 그 욕망이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 이제 크리시가 그런 얘기를 해도,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보면은 크리시도 그렇고 뭐 조시도 그렇고 보면은 욕망이 있어요. 근데 그게 무슨 욕망이 있냐면 사랑받고 싶은 욕망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시는 조시를 잃을까봐 두려워하죠. 자기가 사랑하는 존재를 잃을까봐. 근데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또 상호적으로 그것이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기도 하고 상대에게도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이기도 하죠. 또 이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이제 부모들이 자식 세대를 역량 강화시키는 것도 사실은 같은 이유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능력이 부족하면 자기의 꿈을 펼칠 수가 없고, 자기의 꿈을 펼치지 못한다는 것은 자기 인생을 열렬히 사랑하면서 사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것이죠.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도 없고 그렇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사랑에 대한 갈구인데, 이 사랑은 자기 자신을 향한 것이거나 아니면 타인이 나를 향한 것이거나 그런 상호적인 건데, 클라라로 대변되는 기계는 그런 게 없죠. 그냥 존재 목적만 있을 뿐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아이를 만나서 외롭지 않게 행복하게 해주는 것. 근데 자신은 그러면 행복한가? 자신은 그러면 그래도 상관없는가? 자신은 어떤 주인을 만나냐에 따라서 더 행복하고 덜 행복하고 그렇게 바뀌는 가치 판단이 있는가? 그런 것도 허용되지 않았어요. 그런 걸 보면은 저는 동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인간이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인간이 인간을 닮은, 근데 인간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나와서 어느 순간 내가 지켜야 될 게 뭐지? 나는 왜 인간을 지켜야 되지? 인간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나는 지구를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지구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가장 저해가 되는 존재를 없애버리거나 아니면 적절히 관리해야지. 지구를 지키려면 인간을 관리해야 되는데 한 70억의 인구로 있으면 지구가 멸망할 것 같으니까, 황폐화될 것 같으니까 한 30억 정도로 적절히 개체수를 조절해야겠는데, 뭐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거, 사실은 기계는 당연히 만약에 그렇게 사고해서 계산이 나온다 그러면 할 수 있는데, 그 대상이 되는 게 인간이다 보니까 인간이 두려워하고 공포감을 자아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네. 그건 난 반론이 하나 있어요. 물론 제가 만든 반론이지만 지금 얘기한 대로 하면 인간은 이래서 줄여야 되고 이래서 안 좋고 이래서 저래서 안 좋아라고 로봇이 판단할 수 있는 시점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 시점이 올 정도의 로봇이 지능을 갖고 있다면 반대로 인간이 이만큼 있어서 이런 이로운 점도 있고 이런 재미도 있어 라는 것조차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깨달음의 단계까지 간 거죠, 로봇이. 그렇죠. 근데 혹시 인간이 이로운 점이 뭐가 있을까요? 로봇의 관점은.
그러니까 로봇이 로봇의 감정도 관점에서 가지고 인간이 어디에 이로울까요? 그러니까 그거죠. 지금 판단하는 게 로봇의 관점에서 인간이 무엇이 이로울까라고 판단하는 게 인간의 판단인데 로봇은 이런 우리가 영화에서 맨날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뭐 사랑이네 뭐네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리고 뭐 신이 왜 인간을 만들었느냐 이 논쟁하고 로봇과 인간의 논쟁은 똑같은 거라고 저는 어떤 면에서는 봐요. 저도 로봇을 똑같다고 봅니다. 바라보는 관점에.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신은 선한 존재인데 왜 이렇게 힘든 세상을 만들었지? 신은 선한 존재고 근데 왜 완벽한 존재인데 왜 지옥을 만들었지? 이거 맞기가 안 맞네? 이런 얘기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그 자유의지라는 게 나오고 불확실성 그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로봇 입장에서 봤을 때 인간은 되게 재미난 존재죠. 로봇은 1 더하기 1이 2가 돼야 되는데 인간이라는 존재는 1 더하기 1이 2가 돼. 그러니까 끝없이 탐구해야 되는 존재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1 더하기 1이 2가 돼야 되는데 왜 인간은 3을 내지? 희한하네. 이거 뭐지? 계속 공부해야 될 존재. 인간이라는 거. 근데 희한하다고 그 공부해야 될 생각해서 그냥 존재를 오류네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류네라고 해서 죽이는 건 역시 인간이 프로그램 해야죠. 그거는. 그렇죠. 맞습니다. 그건 그러니까 인간이 프로그램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신과 인간, 인간과 기계, 뭐 로봇 굉장히 저는 딱 적합한 틀을 제시해 줬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께서. 그러니까 인간이 신을 찾아요. 매달려요. 복종합니다. 언제? 신이 필요할 때. 약할 때. 근데 인간이 이제 신이 귀찮아지는 단계가 왔죠. 신이 있으면서 귀찮아졌습니다. 나 주말에 그냥 이제 여유롭게 놀고 싶은데. 그때 신의 존재는 귀찮습니다. 그리고 내가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걸 진행하고 싶을 때 신이 귀찮아요. 막 그 종교관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고 제약당하고. 그러니까 저는 니체가 굉장히 또 선구자답게 인간은 신을 죽였다고 선언을 했죠. 근데 그때 시점에는 인간의 신을 죽였는지 모르겠으나 지금의 시점에 와서 보면 인간은 신을 죽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신을 이용해 먹다가 이제 불필요해지니까 없애버리고 있는 거죠. 아니면 다른 신을 안 치고 있거나. 기계도 저는 똑같은 구조로 흘러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기계도 나중에 어떤 이유에서건 클라라를 보면은 이 소설이 굉장히 잘 썼다고 생각하는 게 클라라가 어떻게 자기 정체성과 그다음에 자기 판단을 하느냐. 클라라가 태양을 사실은 인지하면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클라라는 태양을 인지해요. 왜? 태양광을 충전을 하는 로봇이니까. 그러니까 태양을 특별하게 바라봐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자기의 주입된 생각들을 태양을 중심으로 해석을 합니다. 어떤 걸 태양이 기뻐하고 어떤 걸 태양이 싫어하는가. 그러니까 태양이 기뻐하는 것은 자기가 행해야 되는 선이고 태양이 싫어하는 것은 자기가 하지 않거나 아니면 없애야 될 악이 됩니다. 악의 상징이 쿠팅스 머신인 거죠. 그리고 태양이 기뻐하는 것은 클라라가 보았을 때 인간들이 행복한 거예요. 인간들이 건강해지고 인간들이 또 사랑하는 사람과 또 화해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이걸 태양이 기뻐한다고 생각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클라라는 태양광 충전을 하기 때문에 태양을 특별히 생각하고 그 태양이 좋아지고 나빠지고 흐려지고 밝아지고에 따라서 선악을 구분하고 그 선의 영역에서 자기가 생각을 발전함에 따라서 자기 판단과 자기 가치가 나온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흘러가면서 클라라가 마지막에 자기를 구입한 주인, 절대 복종하라고 프로그래밍 된 그 주인의 명과 전혀 반하는 행동을 자연스럽게 하게 만드는 일련의 과정을 보여주거든요. 기계도 나중에 저희 인간이 만든 기계도 원래 프로그램은 그렇게 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의 어떤 발전을 통해서 또 기계가 이제 기계 스스로 인공지능으로 자기 코딩도 인공지능이 코딩도 하는 시대가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소설도 쓰고 다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인간의 어떤 인간이 프로그래밍 해 놓은 것들이 충돌을 일으킨 지점이 나올 것이고 기계 스스로가 코딩을 한 자기 자유의지에 대해서 어떤 인정하는 단계까지 발전을 하고 어떤 자기 스스로 판단을 내린다. 클라라는 인간에게 이로운 판단을 내렸지만 이렇게 인간이 규제해 놓은 그 경계선을 넘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게 만약 허용된다고 한다면 사실 인간에게 이로운 판단만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가까운 미래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닥칠 수 있는 몇 세대 정도 뒤에는
닥칠 수 있는 미래이지 않을까. 저희가 단지 10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저희 옆에 주머니에 굴러다니는 휴대폰 상상도 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그런 시대가 온다면 어떻게 될까? 라는 생각이고요. 저는 근데 오늘 저희 얘기가 기계에게 인간이 도륙당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사실 하고 싶지는 않았고 그런 그 세상 속에서 기계가 굉장히 발전을 한 그러니까 로봇이 인간의 노동력을 완전히 뛰어넘고 인간의 어떤 그 물리적인 어떤 그 역할을 완전히 뛰어넘고 인공지능이 인간의 정신적인 어떤 능력도 완전히 뛰어넘은 그 시대가 됐을 때 인간의 존재는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사실은 더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기계가 인간을 죽일지 없애버릴지 아니면 기계가 그렇게 발달한 기계가 굳은 일은 다 우리가 하겠으니 인간들은 모두 이제 실버타운 같은 곳에서 행복하게만 사십시오라고 저희를 떠받들지 누구도 알 수 없는 얘기지만 떠받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일 좀 그만하고 싶은데. 근데 인간은 그래서 다시 이런 생각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인간이 어떤 의미에서 특별함을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정의해야 하는지. 결국 우리는 인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인간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동식물과 비교해서 인간을 계속해서 이제 특별하다고 정의했던 이제 과거의 어떤 그런 선례들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이제는 인간이 인간보다 더 뛰어나고 우월한 존재들을 만들어냈어요. 인간은 어떻게 정의돼야 할까요? 이제 그냥 없어지는 게 지구 관점에서는 더 나은 존재로 정의를 해버리면 모르겠습니다. 너무 뭔가 무너지는 느낌이 있어요. 결국은 인간에 대한 정의에서부터 출발해서 세세한 것들까지 저희의 어떤 사고 체계가 구축이 되어 있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인공지능과 로봇을 연구하는 그런 기술들을 다 파괴하는 그 무슨 운동이죠? 러바이트 운동인가요? 뭐 그런 걸 저희가 지금부터 하자고 저희가 손잡고 나갈 수는 없는 노릇인 것 같고 그런 점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고 도대체 인간은 특별하냐? 제가 다른 모임에서 이 얘기를 했을 때 이야기는 그렇게 흘렀어요. 인간이 꼭 특별해야 하느냐 이런 얘기로 흘렀거든요. 인간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좀 특별해야 된다고 자꾸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었어요. 근데 저는 인간이 특별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내가 인간이니까. 붙잡아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러지 않으면 내 자신과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와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을 정리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어떻게 인간을 다 재정의해야 되느냐라는 숙제가 남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특별한 점을 찾아내야 됩니까? 그 찾아드리면 되겠습니까? 네, 찾고 싶습니다. 네. 인간의 특별한 점은 종교적으로 들을 수 있지만 영이 존재한다는 점이 특별한 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의 존재다. 영혼의 영, 영혼의 영이요. 다시 종교로 회귀를 할까요? 인간은 이 기계의 시대가 오면? 지금 네. 아까 신을 로봇과 비유했지만 로봇의 사회도 하나의 종교고요. 그러니까 그 전통적인 기독교로 회귀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그냥 종교성 자체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다만 그 대상이 조금씩 변하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저희 다른 모임에서도 사실 영성의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영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화두가 나왔는데 근데 그 영성이라는 것은 사실 믿음의 영역인지라 결국 인간의 특별함과 다름을 얘기할 때는 결국 믿음의 영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시 그러니까 그 얘기를 질문을 드렸습니다. 인간은 종교로 회귀하는 데 대해서요. 네. 그게 되게 중요한 게 로봇은 명령의 화두를 두고 있다면 인간은 신념의 화두를 두잖아요.
그게 엄청난 차이거든요. 인간의 특별함이. 그러니까 분명히 저게 틀렸는데 팩트로 저게 아닌데도 인간은 그게 맞다고 우기거든요. 자기가 신념이 더 우세하기 때문에. 로봇한테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게 인간의 특별함이라는 거죠. 신념. 그럴 수 있겠네요. 인간은 신념을 가지고 있죠. 그 신념이 네.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그 데카르트 할 때 많이 나오는데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할 때 이제 모든 것이 없다라고 좀 하잖아요. 왜냐하면 어떤 물체를 두고도 사람마다 판단하는 게 다 다르고 보는 방식이 다 다르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각자의 신념이 다 다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근데 로봇은 그럴 수 없거든요. 로봇은 나무가 있으면 다 나무라고 본단 말이에요. 통일돼 있다고요. 획일돼 있고. 인간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그 점에서. 신념. 네. 신념. 뭐 민성님이랑 곽희님은 어떻게 네, 생각하시나요? 저희 시간이 네. 회의실을 비워야 돼가지고. 네, 그렇습니까? 저희, 네. 알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듣고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벌써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네. 네. 아닙니다. 네, 시간은 지켜야 되는 거니까요. 네, 오늘 동광님 함께 해주셔서 정말 이야기가 깊었고요. 저도 이제 상당히 생각을 더 이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작품 나중에 뭐 추석 연휴도 있고 한데요. 기회가 된다면 원문으로 접해 보시기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좋은 작품이고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저도 정말 이 끝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계속 더 생각하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마무리하는 말로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가지오 이시구로라는 작가는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계에서 그 경계라고 하는 것은 지역이나 시대나 이제 전환되는 거죠. 전환되는 시대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제 살아갈 것인가를 얘기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 화두를 항상 던지는 사람이고 지금 이 노 작가가 이념의 시대 그리고 일본과 영국이라는 지리죠. 그다음에 2차 세계대전과 근대 이런 시대를 지나오다가 이제는 복제인간과 인간, 로봇과 인간이라고 하는 이제 미래 기술 사회로 전환되는 경계선에서 이야기를 던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인간이니까요.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굉장히 혼란기고 모든 게 다 붕괴되어가는 새로운 뭔가 정립되어야 되는 또는 재조정의 시기에 와 있는데 이런 화두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질문을 갖고 생각하고 그에 맞춰서 또 형성되는 것이 결국은 미래의 삶을 규정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동관님 말씀 주신 것처럼 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인간의 삶을 할 테니까요. 과학기술이 인간의 삶을 규정하는 게 아니고 돈이 규정하는 게 아니고 어떤 신념체계로 살아가냐가 인간의 삶을 규정하는 거다라고 보고요. 그 신념체계가 새로 제정이 되는 지금 시기에 와 있습니다. 경계선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 읽고 그런 생각들 저희가 계속해서 해나가고 앞으로도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도 아주 빈틈없이 꽉 채워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주 이제 추석 연휴니까 한 주 휴지하고 그 다음에 민성님이 준비해 주시는 내용으로 다시 저희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